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교재 37페이지 중개 업무편입니다. 이제 우리 단원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본론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중개 업무가 이제 본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 등록이 안 되는 사유를 결격사유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등록이 됐으면 중개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개 업무편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단원이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격을 취득했습니까?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원이 중개 업무편입니다. 37페이지 제일 상단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이 등록한 개공사는 누구와 일을 하는가 하면 고용인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용인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이 뭘까요? 부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인 하면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고용인이라 그럽니다. 그럼 직원이라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공사 이렇게 부르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개공사는 고용인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고용인하고의 법률적인 모습이 준비가 되는데 딱 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것을 교재로 확인합니다. 제일 상단 1번 고용인의 종류. 개공사는 그의 중개 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둘 수 있다에 밑줄을 딱 긋고 이들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 지문에서 잡아야 될 거, 이런 고용인은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의 밑줄을 딱 긋죠. 자, 둘 수 있다라는 말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임의적 사항이다 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수업에서 조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나죠. 개공사는 소공사를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라고 들어오면 X,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10명이 있어도 되고 1명도 없어도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임의적 사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문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어야 한다면 틀린다, 둘 수 있다. 쭉 내려가면 큰 2번, 이때 두 사람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제시하는데 이것들은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습니다. 1번 소공사는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제일 하단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자다 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가벼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넘어가면 큰 2번 별표 탁 찍어놓고, 자, 교재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이 이 단원에서 출제가 안 되면 그만이지만 출제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큰 2번 별표 찍어놓고,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이 말은 우리는 고용인의 그 말이죠.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하여, 본다의 동그라미, 이 본다를 뭐라 부른다? 간주조항이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본다와 간주된다는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론이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고용인 두 사람이 고용인이 한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업무적으로 하는 행위는 했으니까 이꼴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의 행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다는 민법적 용어로는 간주된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하면 X 체크하셔야 됩니다. 원래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면 틀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럼 추정이 왜 틀립니까 하면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 게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래 버리면 개공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X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꼴이죠.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본다는 무슨 조항? 간주조항이다.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추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그 추정하는 말은 하나를 딱 새기셔야 되는데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최순실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이죠. 최순실 때문에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확정합니까? 추정합니까? 추정합니다. 왜?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추정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하고 싶어서 옆에 등기법 과목으로 가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1번에 소유권 갑이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팔았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을 등기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을이 샀으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등기부를 보고는 등기부는 확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어느 게 있을까요?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확정력하고 틀리신 분은 개과천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는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추정력을 이렇게 설명하죠. 왜 추정력입니까? 하면 갑이 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소유권 이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소유권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냅니다. 왜 소송을 냅니까? 하니까 소를 내는 자를 원고, 소를 받는 자를 피고라고 그럽니다. 원고 말을 들으니까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1억에 파는데 을이 9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9천만 원을 줄게.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1천만 원을 대출 내서 주겠다 하길래 그 말을 믿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1년이 되도록 아직도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 소유권이 잘못되었다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이렇게 소를 냅니다. 자, 지금은 제가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원고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한테는 물어보니까 너는 왜 1천만 원을 안 줬는데? 하니까 피고가 말하기를 내가 9천만 원을 준 것은 맞지만 5년 전에 1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 여기 영수증도 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돈 1천만 원을 못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의 말이 다 다르잖아. 이렇게. 다르니까 재판을 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판사가 증거를 관련된 것을 가져와 보시오. 이래서 조사를 해봤겠죠. 하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 원고의 말이 맞아. 원고가 성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가 성소를 하면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이 을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등기부가 말소가 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누구 것으로 돌아간다? 갑의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거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을로 돼 있다고 을이라고 확정을 해준다, 추정해준다, 추정해준다.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한다. 추정이라는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소송을 했는데 피고가 이겼습니다. 피고가 승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확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준다라는 취지를 추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는 확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등기 효력이 6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등기 시간에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그랬지 추정하면 틀린다. 그죠? 이 행위가 바로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결국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용인의 업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을 우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하여 무과실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임으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서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과실이 있어야 책임질까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실이 있어야 책임져. 그를 우리는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 상가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길 건너편 유리창이 깨지는데 여러분은 아무 역할이 없잖아. 그냥 지나가는 데 보니까 유리창이 깨지더라고. 그러면 길 건너가는 사람 보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과실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세상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부른다? 과실 책임이 원칙인데 여기만 오면 무과실 책임 하니까 이 말이 중요한 말이다. 지금 이 말이. 자, 그러면 이제 무과실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이 예를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여러분은 수백 번을 듣게 될 겁니다. 무과실하는 개념을 익혀보는데 무과실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5살짜리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수퍼에 유리창을 하나 깼습니다. 유리창 하나 깰 수도 있겠죠. 공놀이 하다가 그때 유리창 값이 3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퍼 주인은 과실이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과실이 있잖아 지금. 그죠? 아기한테 가서 30만 원을 물어주세요. 그럴까요? 아기 엄마한테 갈까요? 자, 제가 지금 묻는 것도 상식입니다. 5살짜리는 30만 원을 물어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이해하시죠? 아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아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30만 원을 물어주세요 하니까 아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소에 나는 공놀이를 할 때는 조심해서 놀아야 된다 라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특히 저 악랄한 슈퍼 유리창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주의를 많이 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어. 만약 이렇게 엄마가 말한다면 지나가는 여러분들은 이 엄마를 보고 첫 번째 엄마라 부른다, 세 번째라고 본다. 확실한 말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만 좀 되겠죠. 진짜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질 때 우리는 이 엄마를 진짜 엄마라 부르잖아. 그죠? 지금 제 하는 말에 동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니까 어떤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내 그런 엄마 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셋째입니다. 그러고 계속 수업했어요. 셋째가 있겠지. 그죠? 진짜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을 지더라고.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됐다면 시험 지문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 사장님이 평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OX 무조건 X예요. 개공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엄마의 무과실 책임의 개념을 익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고용인이 업무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지는 책임이 뭐냐 하니까 밑에 1번 민사적 책임 찾았나요? 줄 딱 끊고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2번 형사적 책임 줄 딱 끊고 양벌 규정이다. 그래서 두 가지 책임이 따라갑니다. 1번 무슨 책임? 민사적 책임도 있고 2번 형사적 책임도 있는데 형사적 책임을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요. 거의 100% 출제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책임을 지되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부진정, 연대, 채무, 양벌, 규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자꾸 들으면서 이제 실력을 붙여갈 거예요. 이 두 가지 책임인데 이 두 가지 책임만 가지고도 이렇게 묻습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때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민사적, 형사적이니까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모든 책임하면 맞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책임이라는 게 뭐다?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잖아. 그죠? 애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책임을 지되 민사적으로 그래 돈 30만 원은 물어줄게. 엄마가. 그죠? 그런데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 갈 일은 없겠지만 교도소 가야 될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교도소는 애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웃기는 엄마지요. 그죠? 엄마는 애기에 대해서 돈도 물어줘야 되지만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되지. 내 돈은 물어줄게. 교도소는 네가 가. 이것도 한 4번째쯤 엄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애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형사적, 민사적. 됐죠? 그런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 업무를 시작할 때는 누구하고 일을 한다? 직원하고 개공사 간의 관계를 지금 한번 짚은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큰 2번 업무의 범위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등록한 개공사는 3명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별 하면 저절로 여러분들 앞으로 기억할 거 개공사의 종류가 법인인 개공사가 있다. 들어봤습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부칙 육조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별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알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를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서울 물건만 해라. 법인은 제주도 물건만 해라. 이런 지역이 있을까요? 이걸 공부합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그 다음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다. 아주 재미있죠?
자, 그러면 이 종류에 따라서 지역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하니까 1번 1 내려오면 큰 제목에 줄 것입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첫째 줄에 이 법상 규정은 없으나 어디로 본다? 전국으로 본다. 찾았나요? 전국에 동그라미를 탁 해놓으셔야 돼. 그러면 적으면 단순하게 가죠. 법인하고 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전국으로 본다. 그럼 끝났지 뭐. 그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강원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OX. 오.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서울 물건은 당연히 거래할 수 있고. 왜?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됐습니까? 법인도 업무 지역은 어디다? 전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단어를 딱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법인하고 공인사는 전국이니까 시험에서 묻고 싶은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고. 지역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 누구? 부칙 6조를 묻고 싶어진다고요. 자, 내려가면 2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하여 첫째 줄에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줄 것입니다. 당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법조문을 적었는데 적은 조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례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 부칙 6조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에 가면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있습니다. 거기 상계동이라는 데도 있어요. 자, 이 상계동에 부칙 6조가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칙 6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을 한다. 상계도를 관할하는 시도가 어디죠?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걸겠어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부칙 6조는 노원구청이 등록관청이죠. 노원구청 관할 내에서만 중개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X예요. 지금 보다시피 어디다? 시도니까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배우는 거. 그러면 상계동에서 끝에 가서 송로차로 5분만 가면 여기가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상계동은 경계입니다. 저 길만 건너면 저기서부터는 의정부예요. 의정부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뢰인이 와서 저기 길 건너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하면 지금 이 수업을 잘 들은 여러분들은 이 부칙 6조는 서울에 있는 물건만 거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정부는 경기도다. 이 정도는 압니까? 그러면 여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할까요? 총알같이 구해줄까요? 총알같이 구해주지. 저 길 건너편은 의정부인데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러고 있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총알같이 탁 구해주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 부칙 6조가 지역을 위반했다. 이렇게 불러야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부칙 6조가 지역을 위반하면 뭐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요 업무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다는 그 스토리를 지금 익히셔야 됩니다.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관할 구역으로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역에 대한 문제였다면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를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중개대상물이 뭐라 그랬죠? 제3조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 들어는 봤습니까? 자, 이것들이 중개대상물인데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라. 부칙 6조는 상가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법을 한번 봅시다.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상단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 찾았나요? 자, 개공사별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이 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랬습니다. 없다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따라서 줄 것입니다. 모든 개공사는 동일하게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따라서는 구분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끝났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법인도 아파트 할 수 있고 토지도 할 수 있고 상가도 할 수 있고 부칙 6조도 마찬가지. 물건에 대해서 구분은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하다 하면 다 끝났고
이제 하는 업무를 따집시다. 이 단어는 업무가 중요한 편입니다. 자, 업무를 따지는데 업무를 이렇게 따집니다.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법인, 개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법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두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개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은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하는 업무가 뭐죠? 법인, 공인중개사, 부침육조가 원래 하는 업무가 뭐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업무를 따진다? 무슨 업무를 따지는가 하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을 뭐라 부른다? 겸업이라 불러요.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다. 이거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따질 때는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해 보는데, 자, 지금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 지문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요거 개인이잖아, 그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보험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다. OX. 그래,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지금. 한 번만 답시다. 부칙육조인 개공사는 이것도 개인이죠. 부칙육조인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뒤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무조건 할 수 있다.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개인이잖아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여기 뭐 하면 발음이 잘 안 돼, 일단은. 안마 시슈숍을 할 수도 있다. OX. 그래, 그게 뭡니까? 묻지 말아요. 뭐라도 할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죠? 그런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어.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하여 법인이 하는 업무는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시험에서 연결을 합니다. 지금 이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서, 그죠?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80%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80%가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말은 개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인은 5% 정도만 차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 업무를 하실 때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나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같이 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공부할 때 공부도 재미도 있고 덜 지겹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나중에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차려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 내야 되고 팩스, 복사기 들러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개업만 할 필요는 없다고.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역에 계실 때 나는 꽃꽂이업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꽃꽂이업을 같이 해도 돼. 겸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여행사 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여행업도 같이 해도 돼요. 일본 가실랍니까? 이러고 안 가면 아파트 하나 살랍니까? 이래도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굳이 하나만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 뭐를 겸업해 볼까? 자기가 하는 주특기가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리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명리학이라고 사주팔자를 보는 게 명리학인데, 인간이 태어났는 연, 월, 일, 시를 사주 네 가지 기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다르죠. 쌍둥이도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연, 월, 일, 시가 다르기 때문에 요 네 가지 기둥을 사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 기둥에다가 글자가 2개씩 붙어요. 원래 무슨 년이지요? 이름도 같은 병신년. 원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글자 하나가 2개씩 딱 붙어요. 월에도 있어요. 일에도 있고 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8글자가 나오니까 이를 팔자라 그래요. 8글자. 그래서 인간들이 태어난 사주 팔자는 누구라도 다른데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태어난 인간들의 연월 일시를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런 코스를 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명리학이라 그래요. 그 명리는 점은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데 사주 팔자 보러 간다 이러면 점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상 많은데 점은 이런 게 아니고 점 볼 때는 칼을 던지거나 쌀을 던지거나 이래가지고 점 보는 거죠. 쌀이 어떻게 흩어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점 보는 거지. 이 명리는 점은 아닙니다. 이건 학문인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요새는 해석이 돼가지고 점 비슷하게 그런지 가는데
사주팔자라는 말도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좀 공부를 살짝 좀 해놓으면 좋아요. 명리학 같은 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또 해가지고 심취해가지고 머리 풀고 하늘로 막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고, 그죠? 너무 심취하지 말고 조금만 알아놓으면 이 아파트 사세요 할 때도 그냥 아파트 사세요 하지 말고 당신 사주에 맞는 아파트입니다. 그래 봐요. 사는가 안 사는가 지가. 그죠? 이쪽으로 전세를 더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 사주하고 맞습니다. 이러면 훨씬 낫잖아, 말하는 것도. 그죠? 당신의 사주가 원래는 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 아파트가 사는 게 괜찮다. 그러면 훨씬 거래하기 낫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사차 붙도록 하지 말고 그냥 용어라도 알 수 있으면 훨씬 낫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나면 명리학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명리학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신수 봐줄게. 개사고 뭐 이래 앉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신수 안 보면 아파트 하나 살래요. 그러면 되잖아. 뭐. 그죠? 또는 이 신수가 당신 아파트하고 맞소. 해봐요. 지가 사야 되는가 안 사야 되는가. 그래서 명리학 같은 것도 겸업해도 된다.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내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죠? 중개사무소하고 뭐를 같이 하는가 하면 정관정이라고 아시죠? 그 홍삼 대리점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같이 하는 사무소 봤어요. 오늘 딱 보고 겸업에 제한이 없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죠? 뭐 정관업을 하려면 어차피 뭐 사무소 하나 차려야 되겠죠. 거기다가 부동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파트 상가에. 겸업에 제한이 없다를 이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법인은 겸업에 제한이 있어. 할 수 있는 업무가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법인의 업무 중요합니다. 그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할 수 있습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옆에다가 당근 적어놔야 돼요. 그럼 중개업은 당근이에요. 근데 당근인데 또 당근이라고 적어요. 진짜 당근인데 당근 갈로 열고 말밥도 적어요. 말밥. 좀 하여튼 적으라는 거 다 적고 있는 거라 지금. 그래. 중개업은 당근인데 그거를 당근 이래 적고 또 당하다가 덜겠지 또. 하여튼 아니 안 적어. 다행히 안 적었네. 당근인데 그거를 적기는 뭘 적어요? 중개업은 당근이에요. 당근. 법인이 하는 업무 첫째 업무 뭐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당근 됐죠? 갈로 열고 말밥 왜 안 적는데 부르는 대로 다 적는 거라 하여튼 지금 그죠? 자,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당근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 잘 봐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인이 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걸 번역하면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이러잖아. 상가. 주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하면 아파트 이러면 되겠죠. 그럼 상가와 아파트 등을 뭐 할 수 있다?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 법인의 업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한 해는 이렇게 법조문으로 물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같이 자,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여러분들은 맞다. 그러면 되잖아. 그죠? 이 조문 그대로 내가 읽었기 때문에. 근데 한 해 조문으로 나오면 한 해는 이렇게 사례로 냅니다. A 법인은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두 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연간 1,200만 원의 중개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O, X. 그게 관리 대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 놈 스미스가 그죠? 상가를 두 채 구했는데 지가 월세 받고 관리비 내고 하는 거 어렵잖아. 그러니까 법인에게 맡겨서 법인이 그것을 관리 대행해주고 뭐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이렇게 사례로 들어오는 문제를 대비해놔야 된다고. 한 번은 조문으로, 한 번은 사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래 27회는 조문 그대로 물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물으면 그의 시험은 쉬웠다 그런다니까요. 글자 그대로 묻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은 이것도 조금 난감하죠.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얼마나 이 조문을 자주 보겠어요. 여러분한테 줄줄줄 외우도록 만듭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례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대비해놔야 돼. 옆에다가 듣기만 하지 말고 스미스 이런 거 하나 적어놔야 돼요. 당근은 안 적어도 스미스 이런 건 적어놔야 돼. 아, 무슨 소리를 한다라는 의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미스를 적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로 적을까요? 한문으로 적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알아듣도록 적어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인 스미스가 구입한 상가 두 채를 관리 대행해주고 연간 1,200만 원을 받았다.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스미스 이런 말을 해놓고 의식을 해놓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이렇잖아요. 자, 중개법인은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맞다. 그러면 되잖아요. 조문 그대로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A 법인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원룸을 신설하여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법인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이잖아. 그죠? 문제가 사례로 두는 걸 대비해 놔야 된다고. 그래서 갈로 열고 원룸 이래 적어요. 아, 이런 무슨 말을 하더라.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수업할 때는 원룸으로 전달했는데 본고사에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찜질방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였다. 이래 놓으면 찜질방 X 이러면 안 돼요. 찜질방이나 방앗간이나 원룸이나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느낌을 지금 가져가야 된다고. 원룸 적어놓고 네 번째, 개공사를 대상으로 개공사에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프랜차이즈업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걸 한국말로는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부동산에 관련되는 가맹점 많습니다. 앞으로 간판 유심히 한번 바라고요. 부동산 서브 뭐 역곡점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부동산 서브 무슨 점 해서 간판도 똑같이 걸어놓고 경영 기법, 경영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것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랍니다. 이 가맹점업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이 빵집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한때 직장인들의 로망, 퇴직하고 나면 동네 제과점을 조그만하게 꾸며가지고 뭐 살고 싶다. 이런 게 한때 로망이기도 했는데 빵집을 하고 싶으면 빵을 만들 줄을 압니까? 뭐 달게 할 수 있다, 쓰게 할 수 있다, 판매를 어떻게 할다 하나도 모르잖아. 그래도 빵집을 하고 싶어. 그럼 방법이 있죠. 파리바게뜨라는 데 가입을 하면, 감명비를 내고 가입하면 거기서 쫙 전탑해 주죠. 간판도 걸어주고 빵도 만들어주고 인사하는 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업이라고 그런다고요. 즉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이 파리바게뜨입니다. 파리바게뜨는 하나 가입하려면 2, 3억 가지고 대체에 못 차려요. 파리바게뜨는 차렸다 하면 30%의 수익을 확정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파리바게뜨한테 신청한다고 다 안 열어주겠죠. 장소가 될 만한 데만 딱딱 열어준다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경영 기법, 경영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프랜차이즈가 파리바게뜨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어떤 점포를 하나 구할 때 이 점포가 입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따져보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따지는 게 안 쉬워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을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파리바게뜨 옆에 붙으면 무조건 자리 괜찮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유심히 지나가면서 보면 진짜 파리바게뜨가 있는 자리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이제 프랜차이즈업이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이 보쌈집을 하고 싶다. 그럼 보쌈집을 하고는 싶은데 보쌈을 만드는 기술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놀부 보쌈 이런 데 가입을 하면 전을 쫙 펴준다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가맹점업, 경영기법과 경영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인이 개공사들을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가면 많아요. 부동산 114 무슨 점 이런 거 가끔 보여요. 센츄리 21 무슨 점, 역곡점, 의정부점 이런 거 보여요. 그래서 중개법인도 뭐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경영기법과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하는 업무죠. 옆에다가 토지 하면 X 표시 놓으셔야 돼요. 항상 개공사들은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지 토지를 분양한다 라는 말이 들어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토지는 누가 분양할까요? 토지는 국가가 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토지를 분양 못 시킵니다. LH공사 이런 데서 분양합니다. 토지는. 그래서 주택과 상가만 분양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줄 것입니다.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아, 용역의 알선 이런 조문들이 그죠? 개공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삿짐 센터, 익스프레스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거 포장이사 하는데도 한 1, 200만 이상 들죠? 그러면 익스프레스 센터 사장들은 어디 가서 놀아야 일거리를 받을까요? 1번 광화문에 가서, 2번 청와대에 가서, 3번 중개사무소에 가서. 답이 몇 번? 그렇지. 이삿짐 센터 사장들은 중개사무소 가서 놀아야 돼요. 사장님 배고프지 안 싸워요. 계산해서 앉아가 놀아야지. 거기서 일거리를 하나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이삿짐 센터 이런 걸 소개를 하나 해줬다. 그럼 포장이사도 나름이지만 한 2, 300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 사례비를 주면 개공사가 그걸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에 할 수 있잖아.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해줄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한테. 이삿짐센터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중개를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앞 결혼한 신혼부부인 세대기, 그죠?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돌았어요. 그러면 그걸 중개했어. 그러면 13평쯤 된 오래된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그 아파트를 샀다. 100% 도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버티칼 100% 갑니다. 그러다가 좀 여력 있는 사람은 베란다도 수리하자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00만 원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수리시키겠지. 그런데 의정부나 하남시에서 서울로 이사 들어왔다. 그까지 가서 못 시키잖아, 잘 그죠? 그러면 중개 아파트를 사주는 개공사한테 괜찮은 인테리어 업자 있습니까? 물어보게 돼 있다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소개해줬다. 그럼 공사비가 한 대략 1,000만 원이 나왔다 치고. 인테리어 업자가 고맙다고 100만 원을 갖다 주면, 즉 리베이트를 주면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되잖아.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이런 조문들이 여러분 중개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조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겠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게 금방 세대기 아파트 하나 샀다 그랬죠. 사면 100% 만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등기하려면 법무사 소개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아는 법무사 있으면 자기가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중개업을 해준 사람한테 괜찮은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그래야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럼 법무사 소개해주면 법무사가 개공사한테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지. 그건 할 줄 알지는. 안 하면 앞으로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막 이야기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죠? 이런 것들만 모아도, 그죠? 어떤 중개사무소는 여직원 급여가 해결된다. 이런 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라는 개념을 익히라. 지금 이 말이에요. 버티칼, 인테리어,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그죠? 한 2천만 원 모자라면 은행 대출도 받아요. 그럼 은행 대출도 알선해 줄 수 있는 거라. 그죠? 이게 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이런 개념들을 익혀 나갑니다. 자, 그래서 한 여직원의 월급이 나올 정도로 해결됩니다. 라고도 하지만 그건 좋은 이야기고, 그래도 일 좀 할 때 스프레스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지. 그죠? 한 달 내도록 했는 일이라고는 하숙집 하나 소개했다. 그러면 날 셉니다. 하숙집 익스프레스 필요 없고, 리아카 하나 빌려주면 끝납니다. 도배할 일 없습니다. 신문지만 새로 갖다 붙이면 다 도배 다 끝나고, 그죠? 그런데 학수집 하나 소개해 주는데 소유권 이전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보면 중개사무소가 다다다닥 붙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야, 다 먹고 살까? 한 번씩 걱정되죠? 다 이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고. 마지막 7번째 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 대상 부동산, 공매까지 해놓고 경공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주목합니다. 지금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을 한다. 근데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안마 쉬슈숍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업무는 뭐뭐라고는 안 적어놨다고 교재에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인은 딱 14조 업무만 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서미스 기억해요. 중개업은 당근이고 당근. 그죠? 서미스 기억해봐요.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따라 붙어야 돼.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원룸 기억합니까?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따라와야 된다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뭐를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경영 정보와 경영 기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모든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해도 되고 분양을 대행해도 되는데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 틀린다. 그죠? 버티칼 기억납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고 경매, 공매 업무를 할 수 있더라. 이것들이 법인이 하는 업무입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딱 잡으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법인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그죠? 개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그죠? 안마실 수습을 할 수도 있는데 법인의 업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업무는 모든 개공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개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면 답이 O. 됐죠? 개인은 아무거나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안마실 수습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죠? 부칙 6조인 개공사,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맞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경매, 공매는 개인 중에서도 누구는 못한다? 부칙육조는 못해요. 그래서 경공매 업무는 자격증 없는 부칙육조는 할 수 없다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등록이 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한 장 넘기시면 40페이지 사무소 설치라는 문제로 접어듭니다. 스토리가 좀 보이십니까? 자,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따고 나면 언젠가 중개업을 할 것이다. 중개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하여 지난주에 등록의 절차 이런 걸 공부하셨어요. 자, 등록이 되고 나면 이제 중개 업무를 합니다. 중개 업무를 할 때는 누구와 일을 하게 된다? 직원들하고 고용인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고용인하고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한 문제거리 딱 된다 그랬죠. 그럼 고용인하고 정리가 됐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업무를 정리했다면 이런 업무를 어디 가서 하지요? 중개사무소에서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장소에 관한 문제가 돌았습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는 그러면 몇 개를 두고 일할 수 있느냐? 어떤 사무소를 갖춰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지문이 하나 나갑니다. 1등록, 1사무소 설치 찾았습니까? 줄 딱 끊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한 군데 등록을 하면 사무소는 한 개만 둬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딱 끊었습니다. 1번 내려가면 개공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는 없다 이랬어요. 사무소는 반드시 한 개만 둬야 돼.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한 군데 등록을 하면 1등록하면 1사무소가 원칙이다.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자,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그죠? 사무소를 2개나 3개 돌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겠지. 있으면 그거 위반이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아파트 중개업을 하면서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도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잖아. 텐트나 파라솔 치고 찌라시 돌리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소위 떴다방 이렇게 불러요. 이 아파트 분양 다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떴다방 하는 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고 법으로는 이동식 중개업자다 그래요. 이쪽 단이 다 끝나면 저쪽으로 또 옮겨가고 이런다고요. 그럼 그것도 뭘로 본다? 사무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사무소를 2개, 3개 갖추고 있거나 임시시설물, 즉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위반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매년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그죠? 떴다방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사무소는 무조건 몇 개만 둬야 된다? 한 개만 둬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 떴다방 규제 이런 것만 보이죠? 지금 설명 다 했고 거기 3번의 위반 시의 제재 두 제절에 줄 딱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를 2개 이상 갖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느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무조건 몇 개만 만들어야 된다?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를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내려가면 큰 2번.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에다 동그라미 놓고 별표.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죠. 자, 사무소는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랬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예외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연이 들어왔는데 이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라는 말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할 때 분사무소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이게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지점. 그 지점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다? 법인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법인은 이 분사무소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지금 하남시가 중개업이 잘 된대. 뭐 위례, 해사코, 뭐 이제 신개발지가 막 도입되니까 나는 지금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위례가 잘 된다더라. 그러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뭐 어떻게 이사를 가.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 이전이라는 게 생각만큼 안 쉽습니다. 여러분이 노원에 생활 기반이 있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 생활에 기반이 있는 걸 접고 바로 하남까지 이사 탁 간다는 게 안 쉽죠. 하남이야 가깝기는 하지. 전라남도 해남이 잘 된다더라. 그럼 해남으로 확 갔다가 강원도 홍천이 잘 된다더라. 홍천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죠?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 그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으로 유지하면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하남에 뭐를 만들면 된다? 지점을 설치하면 돼요. 해남에다 지점을 설치하면 된다고. 그래서 분사무소라는 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오는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됐죠? 제목부터 잡으셔야 돼. 이 제목만 가지고도 모든 개공사들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목부터 잡아놔라 그러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겠죠? 서울특별시에 가면 강남이 있어요. 강남구에 가면 역삼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역삼동에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고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경기도 하남시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듭니다. 자, 이것이 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지점을 만들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하단에 1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찾았습니까? 제외한의 동그라미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일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 조건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만들어내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2번 각 시, 군, 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하는데 3번 책임자는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딱 잡았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시, 군, 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99개. 됐습니까? 한 개 어디 갔습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서울특별시 강남에 법인이 있고 하남에 분사무소를 만들려면 주된 사무소가 어디다? 강남구청에는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강남구에는 둘 수 없고 각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설치하니까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99개까지 만들 수 있구나. 이 말이 들어야 돼. 됐죠? 이게 이해가 됐다면 1번, 2번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거는가 하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100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돼야 되잖아, 이게. 그죠? 느낌을 딱 가집니다. 그때 책임자가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은 그 말이에요. 지점이니까 지점장은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가 조건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법인으로 설치하면 하남이 잘 된다더라, 남양주가 잘 된다더라 하면 그게 뭐를 만들면 된다?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익혀나갑니다. 오른쪽에 설치 절차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사무소 문제로서는 3번 중요한 공동사무소라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10분 쉬었다가 공동사무소 하겠습니다.